안녕하세요. 세계 증시 현황과 글로벌 경제 이슈를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한상춘의 경제를 보는 눈, 아나운서 유선경입니다. 최근 들어 굵직한 글로벌 이슈들이 잇따라 터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리비아 사태를 포함한 중동 사태가 국제 증시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어제 뉴욕 증시 역시 해외 악재로 인해서 하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오후 들어 금속 관련주들의 상승세를 힘입어서 강세 또 상승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더 자세한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봐야겠죠? 장윤정 캐스터. 네, 장윤정입니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자세하게 살펴드릴게요. 네, 오늘 뉴욕 증시 어제 악재를 딛고 상승세로 마감을 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한 하루였습니다. 네, 자세한 지수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다우지수 오늘 새벽 0.56% 상승한 12,000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나스닥 역시 상승을 했습니다. 0.54% 상승한 2,698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S&P 역시 상승을 했는데요. 0.29% 상승한 1,297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날에는 일단 악재로 그 시작은 좀 어둡기는 했습니다. 네, 개장 전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로부터 배당금 증액을 거부당했다라는 소식에 하락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그리고 2월에 신규 판매 건수가 16.9% 감소하면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 이 역시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오후 들어서 시장은 회복세를 보였는데요. 일본의 재건 사업의 기대로 인해서 금속주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날 알코아는 3%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에 BOA는 1.7% 하락을 했고요. 최근에 소비 부진을 따라서 어도비스 시스템은 3.7%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자세하게 전해드렸습니다. 네, 장윤정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 다행히 미국 시장 상승 마감을 했네요. 하지만 계속되는 정부 지표 결과가 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도움 말씀 주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한상준 부사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에 대해서 먼저 평가를 좀 해주시죠. 네, 오늘은 그 악재도 있었고 네. 또 거시적인 측면에서 경제 지표도 좀 안 좋았고 특히 신규 주택 판매 건수가 지금 월가에서 누누이 이 방송을 통해서 지적해 드립니다는 위기의 진원지인 만큼 주택시장의 동향이 지금 월가에서 관심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나 어제 발표된 신규 주택 판매 건수 같은 경우는 사실 사상 최저치로 나와서 또다시 그 주택시장이 좀 어려운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우려가 오전에 그 증시에서 상당히 부담이 됐었거든요. 예. 그러나 오후장 들어서부터 오늘 월가에서 보면은 이런 새로운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쇼크 독트린이라 해서 아마 새롭게 시청자께서 새롭게 들으시는 용어라 생각하는데요. 예. 일본이 지금과 같은 이런 대진 사태, 원전 사고에 따라서 사실 그 경제가 어렵게 예측되긴 합니다는 일본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그동안 누누이 지적되어 온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경제 구조 자체라든가 일본 정부의 어떤 위기 극복력에서 경기가 회복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고업의 대진이라든가 이번 사태로 인해서 오히려 위기가 기회로 해서 일본 경제 재건을 위한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해서 이게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샤크 독트린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샤크 독트린에 따라서 일본 경제는 낙관적 시각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복구 과정에서 주택과 관련해서 일본 주택의 특성상 알루미늄이라든가 이런 금속이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예. 이름에 따라서 관련돼 있는 업체들이 수익이 개선되지 않겠느냐 해서 오후장 들어서는 금속 관련된 이러한 그 수익 기대치 때문에 주가가 오히려 그 반등에 성공해서 전일제에 비해서는 주가가 좀 오르는 이런 양상을 보였는데요. 네. 앞으로 이 대목 샤크 독트린의 얘기는 월가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이 될 거다 해서 시청자 여러분 새롭게 나온 이 용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미국 시장의 움직임에 더해서 샤크 독트린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이머징 마켓인 브릭스 시장의 움직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시장이 이딴 호재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더 자세한 이머징 마켓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장윤정 캐스터. 네, 계속해서 이머징 마켓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중국 증시는 4거래일 연속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동안 약세를 보였던 부동산 시장이 크게 올랐기 때문인데요. 네, 자세한 지수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상해 종합지수 오늘은 오전장 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서 그 상승세를 키워갔는데요. 따라서 종가는 2,948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날은 대체에너지 관련주로 매수세가 또 유입이 됐고요. 또 그리고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에 대한 그런 낙관적인 견해가 나오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네, 이 가운데 부동산 개발인 차이나 반케와 폴리 부동산 등을 3% 이상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홍콩 지수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사흘 만에 약세로 돌아선 그런 모습인데요. 일본의 추가 지진 발생 우려가 있고 그리고 지속적인 유가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시장에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일부 종목들에 대해서 차익 실현이 출혈됐기 때문입니다. 네, 종목들을 보시면 IT, 통신, 에너지는 하락을 보였고요. 부동산과 이 전력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센섹스 지수 보시겠습니다. 이틀 연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18,00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유는요, 경제 성장과 기업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날은 워렌 버핏이 인도 시장을 유망 시장이다라고 언급을 한 점, 그리고 규제 완화 전망으로 은행주와 건설주가 강세를 보인 것이 시장을 이끌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계속해서 RTS 지수도 보시겠습니다. RTS 지수 역시 하루 만에 상승을 했습니다. 따라서 1997선에서 거래를 마친 모습인데요. 다국적근이 리비아에 대한 공습을 강행하면서 계속해서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것이 시장에 그대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보베스파 지수 보시겠습니다. 네, 이틀 연속 강세를 보이면서 67,000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리비아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앞으로 향후 주가가 오를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은 있지만 그래도 물가 상승 압력이 2분기 이후 차츰 완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머징 시장 전해드렸습니다. 네, 브릭스 시장에 대해서 잘 들어봤습니다. 이 중에서 중국 증시의 강세가 특히 눈여겨 보여지는데요. 부사장님, 이 중국 증시 강세의 가장 큰 요인은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지난 1년 동안 중국이 펀더멘탈 측면에서 경제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네. 증시적인 측면에서 반응하지 못했던 것은 역시 인플레 부담 때문에 그렇거든요. 최근에 그 신흥국의 이렇게 주가 모습 보면 오늘처럼 이렇게 자스민 혁명이 지속됨에 따라서 국제유가가 더 올라갈 것이다 하는 이런 기대에 따라서 부존자원의 혜택국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브라질과 러시아 주가가 계속해서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예. 또 신흥국 중에서는 그동안 부담이 됐던 인플레 부분이 안정될 기미를 보이는 이런 국가들도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런 각도에서는 중국은 후자에 해당되는 1년 동안 증시에 부담이 됐던 인플레가 그동안 그 지속적인 노력, 특히 중국의 그 인플레 관련된 대책의 변화가 보인 것이 지난 그 3월 달에 열렸던 양해됩니다. 이때서부터 금리 인상 부분은 대수인데 좀 자제를 하고 물론 네. 올리긴 합니다는 자제하고 위안화 평가 절상 쪽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대목이 중국의 인플레 성격으로 볼 때는 코스트 푸시 요인, 공급 측에서 비용 상승 요인이 많은 점을 감안해 볼 때 사실 위안화 평가 절상 쪽으로 가는 것이 인플레 안정을 위해서는 아주 그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 평가가 내리거든요. 네. 최근에 보면 신흥국들 같은 경우에는 자국의 그 인플레 안정을 위해서 금리 인상보다는 자국 통화의 그 평가 절상 쪽으로 가라 하는 이런 그 권고도 있었습니다는 이런 정책 방향이 제대로 그 잡힘에 따라서 예. 사실상 부동산 부분도 지금 숨통이 튀어서 중국 증시를 부동산 관련된 주가 올리는 거고요. 왜냐하면 금리 부담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사실 이 중국에서 보면 내수와 관련된 이런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부동산도 이제 내수와 관련된 업종입니다는 예. 전반적으로 좋은 것은 여러분도 이제 아시겠습니다는 위안화가 평가 절상될 때는 수출업체는 다소 불리하지만 내수업체가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이 양해될 때 중국이 그동안 수출 위주의 불균형 성장 전략에서 내수까지 함께 가져가는 균형 성장 전략을 도모하겠다 하는 이런 내용이 올해부터 시작되는 12차 5개년 계획의 가장 큰 그 핵심적 골격인데요. 예. 그런 방향대로 인플레 문제도 금리 인상보다는 위안화 평가 절상 쪽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 인플레 잡히다 보니까 위안화 평가 절상과 관련된 부동산 관련된 내수업종이 뜨면서 중국 주가가 작년보다는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외적인 요인과 더불어서 정책적인 요인 결정에 따라서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그동안 글로벌 증시를 짓눌러왔던 여러 악재들이 어느 정도 최대 고비를 넘김에 따라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리비아 사태를 포함한 중동 사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유가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 원전 사태가 어느 정도 고비를 넘겼다고 판단이 되어 이제 당연히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은 중동 사태 쪽으로 넘어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유가 움직임과 관계가 있지 않을까요? 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그동안 짓눌렸던 악재들이 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그 방송 진행자께서도 연초에 방송을 진행했다면 굉장히 긴장감이 많았을 거로 생각하는데요. 지금은 다소나마 좀 웃는 이런 분위기가 월가의 그 분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 투자자의 분위기도 지금은 대부분 다 짓눌려왔던 그 증시 근본적으로 해결된 건 아닙니다는. 그렇죠. 그러나 투자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초반에 그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였던 이런 국면에서 분명히 탈피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올해 들어서 위기 3년 차에 인플레 문제가 상당히 이렇게 부각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는. 지금 마지막으로 제스민 혁명이 이렇게 지속됨에 따라서 유가 부분은 굉장히 많이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오늘도 이제 개도 증시 한번 봤지 않습니까? 이런 네. 국면에서 국제유가가 올라가는 부분이 세계 인플레와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증시에서 월가 참여자들이 가장 관심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오늘 새벽 끝난 뉴욕 상품 시장에서도 국제유가가 더 올라서 3대 유정이 트리플 100달러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예. 이 트리플 100달러라는 것은 3대 유정이 전부 100달러 이상 이렇게 기록하는 이런 그 국면을 트리플 100달러 시대다 하는데요. 그중에서 보면 3대 유정 간에도 하나의 특성이 있습니다. 물론 감이 빠르신 시청자분이라든가 투자자분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습니다는 이 WTI가 105달러고 두바이가 109달러고 그다음에 브렌트여가 115달러거든요. 근데 과거에 보면 유정의 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WTI, 브렌트유, 두바이수로 질이 좋습니다. 네. 가격도 그런 순서대로 가격을 맺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는. 책을 보면 브렌트유가 가장 높게 형성되고 네. 두바이가 두 번째로 높고 그 다음에 사실 그 가장 질이 높다는 서부 텍사스 중진리가 오르긴 했습니다는 105달러 가장 낮은 3대 유정 간의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예. 그게 뭐냐면 결국 제스민 혁명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는 유럽의 브렌트유와 그 다음에 중동의 두바이가 많이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왜 월가에서 이렇게 유가의 향방에 대해서 관심이 있냐면 바로 제스민 혁명 쪽으로 그동안 대진에 있어서 제스민 혁명 쪽으로 시장 참여대 웨이트, 가중치가 바뀌고 있는 점을 바로 3대 유정의 가격의 역전 현상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처럼 계속해서 유가가 고공행진을 진행하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 지정학적 위험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그 국제유가가 그 가격을 상승하는 요인이 많긴 하겠습니다는. 네. 대체로 보면 지금은 미 달러 부분이 사실 중심 통화에서 역할을 하지 못함에 따라서 그동안 유가라든가 달러 간의 대단한 대체 관계가 형성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상태에서는 지정학적 위험 때문에 달러가 제약사를 못한다면 결국은 뭐냐? 금 쪽으로 하나의 치밀 수밖에 없고 오늘 예. 금값이 아마 사상 최고치로 올라갔을 겁니다. 온스당 1,430달러를 그렇죠. 넘었거든요. 예. 그리고 국제유가가 이렇게 강세를 붙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가장 먼저 안전 자산으로서 미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점, 이 점이 국제유가를 치미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 제스민 혁명 문제도 지금은 사태가 새롭게 정리되고 있죠. 일단 다국 지역의 투입을 계기로 해서 이 리비아 사태가 장기화된 우려. 이 분야는 뭐 아프가니스탄이든가 이라크 문제를 보면 아마 아실 겁니다, 시청자분이. 그래서 막상 다국적 기업이 한 10일이면 10일, 30일이면 30일 무슨 뭐 여명 계획이다 해서 투입합니다만 정작으로 이런 장기 집권자들이 이런 은시처라든가 이런 거를 하는 과정에서 장기간 이렇게 지속되는 이런 우려가 결과적으로 보면 가수요를 불러일으켰던 이런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최근에 그 제스민 혁명이 그동안은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는. 최근 들어 보면 예멘과 오멘 같은 이런 2단계로 진입할 가능성이 지금 이렇게 조심스럽게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예. 결과적으로 보면 이 두 가지 사태 때문에 실제로 실세적인 측면에서 원유세가 증가하지는 않겠습니다는 투기 세력들이 그동안 일본 대진에 따라서 엔화에 대해서 베팅했던 시각을 지금은 원유 쪽으로 베팅하기 때문에
이러한 투기 세력에 의해서 국제유가가 올라가는 측면이 지금은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예, 투기적인 세력 때문에 올라가는 요인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는요, 현 시점에서 유가가 더 올라갈 경우에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부담이 될 것이다 이런 주장이 많이 있거든요. 네, 사실은 지금까지 국제유가가 90달러에서 100달러 이렇게 올라갔다 하더라도 네, IMF라든가 이런 세계적 예측기관들은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체감적으로 보면 90달러에서 100달러, 110달러 가면 상당히 많이 올랐다. 그래서 증시라든가 세계경제 입장에서는 우려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는 그러나 예측기관들은 이 사태에 대해서 그렇게 비교적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였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 작년 말에 올해 예상치 세계경제 성장률 4.1에서 4.4%는 이미 국제유가가 100달러 진입할 것을 이렇게 기정사실화해서 예측기를 나왔기 때문에 그 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 있기 때문에 예측기관들이 비교적 그렇게 긴장감 있게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수준에서 국제유가가 더 올라간다면 네, 이거는 올해 전망치를 낼 때 그 가정에서 벗어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럼 뭐냐? 불가피하게 세계경제 성장률을 하향 수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런 각도에서 왜 오늘 미래센 미디어 방송을 통해서 유가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은 임계선상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지금 수준보다 더 올라가지 않으면 올해 전망치가 크게 수정하지는 않겠습니다는. 네. 그러나 지금 수준에서 국제유가가 더 올라간다면 예측기관들의 세계경제 성장률이라든가 여기에 따라서 한국 경제 성장률, 각국의 성장률을 낮출 수 있는 이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유가를 우리 스태프진들이 이렇게 잡아서 오늘 시청자분한테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변경이 될 경우에는 올해 성장치, 성장 전망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하시는군요. 네, 유가도 유가지만 사실 일본 대지진 때문에 방사능 유출 또 그에 따른 농수산물 가격 폭등이라는 위험 요인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가와 함께 세계 인플레 또 하나의 부담이 되는 것은 네. 지금 원전 사고로 인해서 사실 일본 경제가 당초에 그 대지진에 있어서는 그렇게 일본 경제에 큰 충격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네. 이제 증시 전문가들이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과거 그 고베 사태 때도 오히려 그 일본의 복구를 위해서 돈 되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원전 사고의 방사능 누출을 계기로 해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일본 내부적으로 보면 방사능 누출에 의해서 일본 자체의 농산물 제조업, 관광산업까지 상당히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고요. 또 세계적으로 보면 일본산 농산물과 수산물에 대해서 미국이라든가 EU라든가 그다음에 중국이라든가 경우에 따라서 한국까지 일본산 농산물, 수산물에 대해서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는 농산물과 수산물 시장은 그동안 이상기온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랐다 하는 것은 잘 아실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네, 그렇죠. 현재 일본이 농산물과 수산물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 정도 되거든요. 네, 높습니다. 특히 일본의 농산물은 아주 고급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소득계층이 높은 사람의 차지하는 비중은 더 큰 문제거든요. 이 문제의 차지의 비중에 따라서 일본에서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농산물과 수산물 가격이 지금 이례적으로 오르는 현상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국제유가의 상승은 인플레 요인, 그다음에 일본의 원전 사고에 따른 방사능 누출에 따라서 수입 금지되는 농산물과 수산물에 따른 가격 상승 이 요인 때문에 지금 세계 경제에서 보면 다시 에그플레이션이라든가 피시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의 이러한 수산물과 농산물발 가격 상승은 앞으로 방사능 누출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는 계속해서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일본 경제라든가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각도에서 네.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세계적 인플레가 글로벌 증시가 다시 한번 상승하기 위해서 가장 마지막 걸림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현도님께서요 실시간으로 문자 주셨는데요. 죄송합니다. 이게 생방송의 묘미죠. 네, 지금 안녕하세요. 시간 옮기고 처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한상춘 부사장님 고맙습니다. 일반인인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을 쉽게 설명을 해주신다고요. 좋은 말씀, 좋은 정보 감사하다는 말씀 주셨네요. 네,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부에서는요, 1980년대 초반에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네, 당연히 이제 공급 측면에서 유가 상승이라든가 그다음에 일본발 농수산물 가격이 오른다면 네. 당연히 그런 우려가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 가능성 여부와 관계없이요. 네, 잠시 국제유가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1979년 제2차 월시역 이회도 국제유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미를 버텨서 세계 경제에
이 유가 상승에 따른 부담 때문에 네. 경기가 침체되고 원래 그 이론적으로 보면 경기가 침체되면 물가가 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경기가 침체되는 가운데 공급축, 코스트 푸시에 인플레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물가는 이렇게 올라가는 현상. 그래서 네. 경기 침체에 물가가 올라가는 이것을 경기 침체라는 스태그네이션과 이 물가 상승이라는 인플레이션이 합쳐서 스태그네이션이라는 합성 용어다 하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이 잘 아실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네. 이게 왜 이렇게 힘드냐 하면 진행자께서 네. 경기 안정을 맡고 있는 책임이다 하면 경기 안정을 맡길 때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렇죠. 앙등하는 물가를 안정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났을 때 왜 증시적 입장에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냐 하면 경기 침체를 해서 경기를 부양하면 이미 문제가 되는 인플레 문제가 더 증폭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바꿔서 물가 안정 쪽에 가면 긴축을 해야 됩니다. 긴축을 하면 경기 침체는 더 골이 깊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책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증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사실상 관심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유가 상승에 따라서 대체로 보면 지금의 유가 상승은 프로테지나 달러나 거의 비슷합니다. 100달러 따기 때문에 네. 한번 계산해 보면 그래서 국제유가가 10%. 이건 절대 수치로 보면 유가가 10달러 정도 올라가면 세계 경제 성장률을 0.2%포인트 끌어내리고 소비자 물가 상승이 0.3%포인트 끌어올린다. 그러면 네. 성장이 떨어지고 물가가 올라가면 외형적으로 보면 스태그플레이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우려가 되는데 실제로 세계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냐 하면 지금 올해의 전망치가 세계 경제 성장이 4.4%입니다. 예. 그리고 소비자 물가가 한 3%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요, 통상적으로 보면 지금 국제유가가 지금 10달러 정도 올라가는데요. 그래서 성장이 0.2%포인트 정도 까먹으면 4.2%. 아직도 룸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세계 경제 잠재 성장이 지금 4%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계에서 인플레 문제가 불거지는 상한선을 보통 3.5%다 보니까 이번에 그 국제유가가 110달러 올라가서 소비자 물가 상승이 0.3%포인트 올라가면 3.3% 정도. 아직도 여유가 있다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크게 우려될 바는 아니다. 그러나 지금의 그 국제유가 수준, 지금 수준에서 만약에 120달러 정도로 올라간다면 성장률이 잠재수준 밑으로 떨어지는 예. 경기 침체로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0.3%포인트 올라간다면 소비자 물가의 상한선, 인내하는 상한선보다 더 위쪽으로 초월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보면 지금 수준은 그렇게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할 단계는 아닙니다는. 네. 그러나 앞으로 이 국제유가가 한 10% 정도 더 올라가면 그때는 아마 이 방송에서도 계속해서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를 할 겁니다. 예. 비단 우리 방송뿐만 아니라 모든 방송들이 스태그플레이션은 뭘까 하는 이 방송을 모든 대내 방송들이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준이 국제유가 향방과 관련해서 굉장히 월가에서 주목하는 것도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경기 침체 속 인플레,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재는 위험한 단계는 아니지만 앞으로 유가 관련해서 특히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유가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결국은 이제 지금의 유가를 상승시키는 제스민 혁명의 향후의 사태 진전 여부에 따라서 달리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제도적으로나 경기적 측면에서는 국제유가가 일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루비니그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배럴당 150달러에 진입할 가능성은 지금 시점에서는 거의 적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국제유가가 상승할 때 시청자 여러분 2008년도 악몽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실수요적 측면에서 국제유가가 연초에 70달러가 148달러 올라간 것은 아니고 선물한 문제가 꼬리 부분에 해당하는 선물한 문제가 몸통에 해당되는 현물안을 끌어올려서 네. 그래서 이제 증시에서 보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을 웨더덕 현상이라는데요. 이 웨더덕 현상 때문에 국제유가가 올라간 측면이 결국 서프라임 모직이 어떤 이러한 그 대재앙을 발생시킨 원인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금융위 재발 방지 차원에서 이 선물안 문제에 대해서는 대폭적으로 규제했습니다. 그래서 꼬리가 선물안이 몸통에 해당되는 현물안을 끌어올리는 이러한 사태는 지금 발생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의 그 세계 경제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원유 수요가 많은 국가들, 미국이라든가 이렇게 경기 회복되고 있습니다는 전략 원유 비축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해외에서 원유 수요가 그렇게 크진 않은 상태입니다. 예. 지금 원유와 관련돼서는 중국이라든가 이런 국가들, 한국이라든가 이런 국가들인데요. 이런 국가들은 다행히 긴축 정책에서 경기가 좀 다소 둔화되는 이런 조짐이거든요. 네. 그래서 실질적인 측면에서 국제유가가 이렇게 스태그플레이션을 불어일으키는 만큼 끌어올릴 수 있는 소지는 아닙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제스민 혁명이 어떻게 진전되느냐
이 여부에 따라서 달려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시청자 여러분, 국제법과 관련해서 제스민 혁명의 사태 진전 여부, 특히 유엔의 다국적 기업 투입 위에 리비아 사태라든가 제2단계로는 예멘과 오만 사태, 이 진전 여부에 대해서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볼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리비아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예멘과 오만 사태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유가와 농수산물 가격이 사실 계속해서 부담이 앞으로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된다면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들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인플레 문제거든요. 애프터 크라이시스랑 관련된 가장 중요한 문제일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투자자들은 저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어제도 이 문제는 좀 애프터 크라이시스 문제 관련해서 네. 잠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사실 시청자분의 질문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네. 이 신흥국의 인플레 문제는 제가 어제 애프터 크라이시스 문제로서 설명드려야 되는데 아마 시간 관계상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상세하게 좀 말씀드리면 신흥국의 인플레 문제는 다른 국가에 전가할 수 없습니다.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인플레 문제가 불거져서 기업의 그 채산성을 악화시키면 사실 주가가 떨어집니다. 네. 근데 이 채산성을 악화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흥국 상품들이 아주 경쟁력이 좋아서 국제 협상력이 좋아서 다른 수출 가격에 전가시키면 채산성에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주가에는 그렇게 크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네. 그런 각도로 아마 시청자분이 잘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물론 우리나라의 그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좋은 경쟁력 있는 상품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는 신흥국들의 상품들은 사실 선진국 상품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가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국가에 전가시키는 것보다는 그 나라가 고스란히 안아야 된다. 그만큼 증시에 부담이 된다 하는 측면에서 신흥국의 인플레 문제가 정도가 심한 국가들은 올해 자산시장에서 보면 시청자라든가 투자자분이 다소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미 그 눈치를 채신 시청자분 잘 아시겠습니다는 네. 왜 중국의 증시가 좀 지배적 괜찮게 하느냐 하면 정책적으로 보면 금리 인상에서 위안화 평가 절상적으로 옳은 정책 방향으로 가는 각도에서 네. 인플레가 안정이 가셔야되고 여기에 따라서 내수 업종이 이렇게 부각되면서 중국 증시로 끌어간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네. 바로 바로 그 문제입니다. 신흥국의 인플레 문제는 지금 경기 과열에 따른 소위 디맨드 풀 사이드, 초과 수요가 발생해서 물가가 상승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는 우리가 신흥국의 물가하면 대부분 다 에그플레이션, 피시플레이션, 골드플레이션, 비지플레이션 이런 용어들은 대부분 다 네. 비용적인 측면에서 나타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네. 비용적인 측면을 사실 금리 인상으로 하면 그만큼 증시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흥국의 증시 가운데 금리를 올리는 국가는 대체로 보면 올해 증시 상황은 안 간다. 이런 두 가지 관점에서 신흥국의 인플레 문제와 주식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현재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실시간으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 중에서 매일 9분 뽑아서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81812님께서 추가 질문을 주셨어요. 답변 가능하신지요? 네, 괜찮습니다. 네, 평소 궁금했던 점이라서 질문 드린다고요. 딤선 본드 얘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개념과 딤선 본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 좀 부탁드린다고요. 네, 보통 이제 중국의 그 국제화가 일어나서 사실상 위안화를 무역 결제라든가 네. 각종 그 자본거래 결제에서 중국이 파악쓰니까 중국 중심의 이렇게 체제를 앞당기기 위해서 한편으로서는 부존자원 확보하는 노력과 함께 왜냐하면 2010년대 같은 경우에는 세계의 패권을 다툴 때 인구보다는 부존자원 확보가 좋다 하는 측면에서 중국이 지난 3년 동안 금리 과정에서 막대한 위안부를 이용해서 네. 베이징 컨센서스에 일어나서 부존자를 많이 확보했다는 것은 아마 질문을 해주시는 그분도 잘 아실 거로 이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다른 한편 측면에서는 위안화의 그 위상을 올리기 위해서 상당 부분 노력하는데요.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무역 결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위안화의 그 결제 비중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통화에서 결제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위상이 올라가면 중국에 관련돼 있는 중국의 크레딧을 바탕으로 해서 발행하는 그 채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국제화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만큼 예. 크레딧이 해외 자산이 미국 중심에서 이렇게 자산 투자하는 분을 자기 투자에서 자기 자산 투자하는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딤선 펀드라든가 이런 쪽에 쭉 나오는 것도 바로 중국이 자기 자신의 위상을 앞당기기 위한 파크 스니까 일환으로서 지금 경제 발전 단계가 1인당 GDP의 4천 달러에 불과합니다는 가져가는 이러한 중국의 그 위상을 증대시키는 노력은 상당히 빨리 진전되고 있다. 그의 맥락으로서 이 분야를 보면
이렇게 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투자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는 네. 사실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투자 수익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방송 관계상 컴플라이언스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드리기 네. 바랍니다. 네. 딤선 펀드와 중국과의 관계까지 짚어주셨는데요. 현도님 개인적인 질문 주셔야겠네요. 아, 죄송합니다. 8181님이시죠? 8181님 개인적인 메일 주시면 답변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이사님, 부사장님 죄송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이제 인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요의 종님, 차차님, 현도님, 8181님 등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후부터 눈이 내린다고 하죠. 중부지방에 최대 10cm 이상의 폭설이 내린다고 하니까요. 퇴근 시간 운전 조심하시고 조심히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